동물병원 표준 운영 절차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동물병원 표준 운영 절차에는 목적은 이렇고 내용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병원마다 다 양식이나 순서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진료비 수납 방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강의할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 어느 병원에서나 이런 그 예방접종이라든지 기생충, 중성화 수술 왜 한다, 뭐 비만 관리 왜 한다, 치아 관리는 어떤다, 이런 걸 위주로 할 거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방의학 그 중에서도 아마 예방접종 정도 설명드리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 말이 좀 어렵죠. 건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중성화 수술 얘기하는데요. 그 여자 강아지인 경우, 개인 경우에, 암컷인 경우에 얘네들은 자궁 구조가 개는 그 쌍각 자궁, 그래서 자궁, 사람은 그 자궁체만 있는데 얘네들은 자궁체 옆으로 그 길다랗게 자궁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마리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 먹게 되면은 난소 기능, 우리 사람은 폐경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개는 폐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궁이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발전 주기마다. 발전 주기가 사람은 그 배란 주기가 한 달인데 반해서 한 달 좀 안 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반해서 개는 6개월 정도죠. 근데 어, 그 걔는 폐경은 없지만은 그랬다 보니까 나이가 먹더라도 그 이 발정 주기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이 자궁 축농증, 그러니까 자궁각에 그 농이 차는 그런 병인데요. 그런 어, 병인데 그때 이제 그거는 수술밖에 없어요, 방법이. 배가 빵빵해, 임신한 것처럼 배가 빵빵해지고 열나고 kok되고 그러다 이제 폐사되는데 죽게 되는데, 그때 수술하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 수술하는 게, 굳이 새끼를 낳지 않을 거라면 그때 수술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 먹어서 수술할 그런 위험보다는 건강할 때 미리 수술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동물 환자도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방의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고요. 효과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병 예방, 자궁 축농증을 예방한다. 그 수컷의 경우에는 고환암을 예방한다. 뭐 전립선 비대를 예방한다. 이런 질병 예방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줌으로써 고객 한테 이런 병도 앞으로 굳이 그 중성화 수술 안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발생할 수 있다. 그 질병에 대해서 교육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권하는 이유가 너네 당신 강아지 고양이의 건강을 위한 거다 했을 때 믿음이 더 가겠죠. 어, 궁, 어, 거- 어, 질병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반려동물 건강 증진에 어, 기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입이 증대되고, 왜 수입이 증대되느냐? 미리 하는 거잖아요. 미리 하는 거고, 사실 자궁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 든 암컷들에서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는 거는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 보셨죠? 걸릴 수 있는 그 확률하고, 또 그게 감염됐더라도 발병될 확률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음에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독감, 인플루엔자 감염보다 낮은 질병이 있는데 위험한 게 전파력이 강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전파력이 강하다. 그리고 그 전파돼도 감염돼도 증상을 발현하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무증상기에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기 하는데 그 사망 확률은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근데 사망 확률은 몇 퍼센트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궁축농증은 그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발병률이 거의 제 경험상으로는 한 50% 이상 돼요. 그 50, 그 8살 이상 된 암컷의 나이 들수록 그 확률이 더 높아지죠. 50% 이상은 이 병에 꼭 걸려요. 그때 수술하면은 어, 어, 해서 그 위험성 중재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그때 수술할 것인가 또 말 것인가 그것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확률상 확률만 따지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근데 50%라는 거 단지 그런 걸릴 확률 1%라는 거는 전체적인 적이고 내가 걸려버리면 걔가 걸려버리면 그 100%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예방의학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동물병원 수입도 증대될 수 있죠. 굉장히 저기 하는데 근데 예방의학 실행하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은 그 동물병원 전 직원이 예방의학에 대한 왜 필요하구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그 보호자들한테 그 교육하고 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헌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제 그 표준 매뉴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예방의학일 거다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그 고객들한테 반복적으로 교육해야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설득하는 데는 조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경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들 그 동물병원이나 다른 사육사로서 뭐 일하다 봐도 일했을 때도 이거는 동물병원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육사로 동물원에 근무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예방해야 된다고 공부하셔갖고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어, 그, 그 내가 이해 못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거구나.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죠. 동물한테 먹이 주지 마세요. 그 동물원 가면 그 써 있어요. 왜 필요하죠? 그 인수공동 전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질병 중에는 사람만 걸리는 질병이 있고 동물만 걸리는 질병이 있는데 사람에만 걸리는 질병이 어떤 이유에서 동물한테 전파될 수 있고 아니면은 원래 동물만 걸리던 질병이 사람한테 오는 경우 있어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먹던 음식을 동물한테 주지 마세요. 그 이유가 예방의학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런 질병 있는 사람이 먹이를 주게 되면은 그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이 그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의학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방의학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자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 대로 스마트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 시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뭐 물론
동물병원 원장 몫이겠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게 적응할 수도 있고 순응할 수도 있고 만약 미흡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건의할 수도 있죠. 적극적으로.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호자한테 교육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공개적인 회의가 있다든지 원장님한테 건의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실천할 수도 있죠. 그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방의학이 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어요. 동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삶의 질, 아프지 않고 미리 아팠을 때 겪는 고통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을 예방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또 그다음에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보호자한테 기여하는 거죠. 그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진짜로 동물의 건강에 기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긍심이 더 생길 거예요. 이러한 예방의학에는 예방접종, 말이 벌써 예방접종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기생충을 강아지와 개의 건강, 새끼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고양이 건강, 그 다음에 행동관리, 중성화 수술, 비만관리, 여기 비만관리 핵심이 먹이관리거든요. 사료관리, 그리고 치과질병, 그리고 나이 먹었을 때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건가 등등등이 포함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방의학의 첫 번째 예방접종입니다. 개한테 현재 공식적으로 수입되고 처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DHPPL, 여기에는 좀 아류가 있어요. DHPP, 랩소스피러가 빠진 것도 있고, 있을 수 있고요. 코로나 장염, 캔넬 고포 기침하는 거죠. 그리고 광견병이 있어요. 고양이는 종합예방주사, DHPPL처럼 종합예방주사 있고, FIP가 있고요. 광견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개에서는 2주 간격으로 코로나 캔들 거푸는 2회, 그리고 DHPPL은 생후 6 내지 8주부터 시작해서 12 내지 14주까지 2 내지 3주 간격으로 좀 복잡하죠. 이렇게 접종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전염병 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울 거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사나 FIP 요게 공식적으로 수입되는 건데요. 3주 간격 하는 게 있고요. 광견병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1회 이게 기초 접종이고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접종하든지 아니면 항체가를 측정해서 항체가 방어 수준까지 이거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질병을 예방할 수준으로 있으면은 안 맞고 없으면은 또 맞추던지 아니면은 그 비용이나 매년 맞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하면 매년 맞추는 걸로 추가 접종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 사람이 맞는 12살까지 사람이 맞는 예방접종 표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예방접종비가 100% 무료인 데도 있고 몇 퍼센트 내는 그 지자체마다 다른데 하여튼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때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였었는데 맞았던 질병 생각해 보면은 몇 개 안 돼요. 서너 개. 불주사라는 거 있었었고요. 홍역, 이하선염, 풍진에 대한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질병이지만 소아마비병에 대해서도 예방주사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라에서도 이런 전염병이 걸리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그 이롭다 해서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거죠. 그리고 기타 예방 접종해서 결핵이라든지 루타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게 있는데 그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다 공짜로 맞다 보니까 그 무료로 맞다 보니까 물론 그 실비로 내는 그 지자체도 있겠지만은 동물병원에서 예방주사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있어서도 음, 그 위험도에 따라서 허가를 내려주는지 아니면 그 수입하는 업체의 수익성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병 예방주사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최소한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적인 질병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지요. 자, 전염병 시간에 배울 거지만 예방주사 중에서 그 현재 한국에서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DHPPL이 종합백신이라 그랬었는데 그 예방주사에 포함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의 그 앞머리만 따서 그 DHPPL 그래요. 그러니까 D는 디스템퍼, H는 헤파타이티스 감염이죠. 그리고 P는 파보장염, 그리고 또 다른 P는 파라인플루엔자. 그 인플루엔자는 그 사람과 조류와 돼지만 걸려요. 주로 이제 걸리는 데는 그 증상 나타내는 데는 동물은 어, 조류고요. 근데 그와 유사한 파라인플루엔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 그 쥐가 옮기는 질병인데 신장을 망가뜨려요. 그런 질병인데 한국에서 그 DHPPM 말고 이거 법정전염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을 뺀 DHPP만 맞히는 데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L이 들어가 버리면은 약간 그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L이 들어가 버리면 그 부작용이 좀 더 심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렙토스피라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맞춰야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개발된 게 아니면은 렙토스피라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 그런 나라에서 개발된 DHPP 렙토스피라 제외한 그거만 맞추는 그 백신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DHPPL은 굉장히 개에서 치명적인 질병이다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심한 게 제일 무서운 질병 홍역, 디스템파인데요. 얘네들은 모든 상피를 다 파괴해요. 호흡기 상피, 소화기 상피, 피부 상피, 신경 상피를 다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증상이 그 상피라는 것은 신경계를 보호하는 그런 막인데 소화계를 보호하고 그 호흡기를 보호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막이 상피인데 그걸 다 파괴해 버리니까 증상이 굉장히 그 버라이티하죠. 굉장히 여러 그 다양해요. 그래서 그 호흡기가 상피가 파괴되면은 기침하고 콧물 나고 눈곱 나고 그렇죠. 그 눈에선 충혈되고 그 소화기 상피가 파괴되면은 구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신경계 상피가 파괴되면은 마비나 경련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면은 다 낫나 보다 하면은 그 바이러스 질병은 우리 치료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요법 그리고 2차 감염 막기 위해서 항생제 쓰고 뭐 이런 그 하는데 낫는가 보다 하면은 다시 또
구토했던 애가 다 낫는가 보다 설사 안 하고 그래서 괜찮은가 다 보면 기침하고요. 기침 또 다 치료하다 보면은 신경증상 나타나고 피부에 종기 그 농포 생기고 발바닥이 딱딱해지고 이런 질병이에요. 굉장히 오래 끌어요. 그래서 꼭 맞으셔야 되고요. 간염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 감염인데 헤파타이티스, 그 캐나인 그 인펙시오소 헤파타이티스 플레임은 그런데요. 간을 갖다 파괴해버리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발열나고 침울하고 식욕 상실되고 구토되고 설사, 복통, 간에 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다 기능을 마비시키든지 저하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죽기도 하죠. 걸린 다음에 바로 죽기도 해요. 회복되면은 눈이 뿌얘져요. 눈 자체가 뭐 이런 질병이 있고요. 디스템퍼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죽는 건 아니고요. 회복되면은 치아의 에나멜층이 파괴돼요. 마지막까지 가서 그래서 이빨이 뭘로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에나멜층이 떨어지고 덴틴층 나오니까 막 이렇게 치아 질환도 발생할 수 있어요. 죽지는 않지만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파라인플루엔자는 우리 인플루엔자처럼 감기 일으키는 거죠.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손상시키는 질병이고요. 이런 질병이고요. 예방 백신의 DJPPL이라든지 지금 소개해드릴 캔넬코프 코로나 장염 이런 것들 중에는 위험도라든지 에 따라서 꼭 맞춰야 된다. 얘네들은 맞추지 않으면 감염된다 하는 거 있고, 안 맞춰도 그래도 조금 유행은 바랄 수 있어. 그걸 마이너 백신이라 그러는데, 캔넬코프나 코로나 장염은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캔넬코프를 맞춰서 예방할 수 있냐, 예방이 되느냐, 이 캔넬코프, 전형적인 캔넬코프는 참 예방이 되지만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기관지염, 뭐, 콧물 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너 질병이라서 안 맞춰도 된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맞추는 게 더 낫죠. 올바르게. 그 다음에 코로나 장염 같은 경우에는 파보, 대표적인 DHPPL에서 파보 장염 아까 설명 잘 안 드리, 생략해서, 못 드렸었는데 파보 장염은 뭐냐면은 이놈은 진짜 강력해요. 파보 장염에 걸린 개가 배설한 응가 1g 갖고 1억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고 전파력도 강하고 걸리면 거의 다 죽어요. 디스템퍼처럼. 근데 파보장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된 게 개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게 79년도였었거든요. 80년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게 81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국에 있는 많은 개들 갖다가 이 파보장염 때문에 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이 파보장염 특징이 뭐냐면은 피설사를 해요. 그리고 피설사의 냄새, 피냄새보다 더 굉장히 생선 썩는 그런 냄새 나는 그런 설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고요. 더 자세한 저기는 전염병 시간에 할 건데 코로나 장염은 그거보다는 좀 덜해요. 조금 약해요. 조금 약하지만은 그래도 위험하다. 그리고 파보장염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치료율이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서 사망률이 조금씩 이게 낮아지고 있는데 코로나 장염이 같이 걸리게 되면은 손 쓸 수 없죠. 그런 질병이고요. 광견병은 사람도 걸려요. 그리고 아까 코로나 장염 했을 때 지금 코로나 19랑 연관돼서 걔도 코로나 걸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의 코로나하고 사람이 지금 걸리는 코로나하고는 이름은 같지만은 밑에 저기는 좀 틀려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개만 걸리는 코로나, 사람만 걸리는 코로나. 근데 뭐라 그랬죠? 박쥐가 걸리는 코로나, 동물마다 걸리는 게 조금씩 바이러스는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런데
박쥐가 걸렸던 코로나가 사람한테 나타나서 사람은 어떻죠? 그 장염이 아니라 그 소화기 그 호흡기 증상이 주증이잖아요. 호흡기 그를 파괴하는 거죠. 상피라든지 뭐 이런 걸 파괴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회 토픽에 사람의 코로나가 사람한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애완동물도 걸린다. 어디서 걸렸다, 미국에서 걸렸다 말이 있는데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 바이러스가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너도 내 먹을 거야? 옛날에는 나는 사람만 먹어야 돼. 나는 개만 먹어야 돼.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걸 종특이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파괴되는 거예요. 접촉이 많다 보면 얘도 먹을 수 있네. 그게 진화를 해요. 그럴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감염돼서 다른 그 감염된 개가 다른 개한테 전파됐다. 아니면 더 나가서 지금 사람한테 옮겨지고 있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개가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겼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다행이죠. 근데 그 이런 그 전염병들은 같이 살다 보면은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도 굉장히 멀리 살았었어 가지고 그, 그 전파되는 게 굉장히 약했었고 사람만 걸리는 질병이라도 그래서 그, 그, 구, 그 향토병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만 세계화 되는 게 아니라 이 질병들도 세계화 됐어요. 그리고 동물만 걸리던 질병들이 그 사람과 너무 밀접하게 살다 보니까 특히 가축이죠. 그 공장식축산으로 그냥 돼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길러버리고 인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화돼서 이제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계속 또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할 것이고 또 사람한테 위해를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잘 관리하는 동물 간호사, 동물보건사 역할도 수의사 역할만큼 굉장히 중요할 거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모든 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걸릴 수 있죠. 그 사람에 걸렸을 때는 공수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수공통전염병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도 걸리고 동물 중에서 어떤 특정 동물이겠지만은 동물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이제는 서로 이제 경계가 허물어져서 종특이성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져서 서로 걸리는 질병을 얘기해요. 광견병 대표적인 거죠. 최근에도 광견병 발생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광견병 꼭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방접종 했다 해서 꼭 항체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검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항체가 검사하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개의 경우에는 디스템퍼하고 파보하고 헤파타이티스 검사하는 게 나와 있고요. 키트로 실험실에 보내면은 물론 다 되겠죠. 그리고 자, 안타깝네요. 지금 시간이 예방접종까지는 끝낼 줄 알았는데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사람 폐에서 보던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1차, 2차, 3차, 5차까지 맞춰도 항체가를 검사해 보면은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초접종이라 해서 처음 맞았을 때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맞추는 게 예방접종 자체가 예방의학 중에 하나다. 그 중에서 개의 예방접종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